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곳 시장. 예나 지금이나 시장은 사람들에게 설레는 공간이다. 사실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기차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는 없거든요. 장터, 난전, 시전, 시전행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시장. 시장은 언제부터 생겨났고 만들어진 것일까? 자연 발생적인 곳도 있지만 사실 시장은 계획도시의 그 출발에 놓여 있었다.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개념의 도시계획을 적용시킨 우리 역사상 최초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전을 통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출발점에 놓여 있는 시전의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자. 서울 도심에 위치한 역사박물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곳에서 최초의 시장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시장은 삼국사기. 하지만 이것은 당시 신라의 서울에 해당하는 경주에 세워진 관설시장이지 우리나라의 시장의 효시라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시장은 언제부터 나왔을까? 시장은 인류의 발자취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처음엔 물물 교환 형태로 있다가 일정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진화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바보 온달 이야기에도 온달이 시장에서 구걸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시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최초의 시장은 조선 왕조가 한양을 건설할 당시 새로운 수도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 줄의 고공기후 수도 건설 원칙인 좌묘우사, 전주호시라는 틀에 의거해서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즉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지, 그리고 앞쪽에 조정, 정부 청사, 그리고 뒤쪽에 시장을 둔다는 이제 그런 원칙입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의 도성 건설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종묘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우측에 사지, 그리고 앞에 조정, 정부 청사 6조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경복궁 뒤쪽에 북악산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할 터가 적절치 않아서 6조 거리 앞에인 종로 거리와 남대문로 쪽에 시장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수도 건설 당시 우리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장의 이름은 지금의 종로 사거리에 자리한 운종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재화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해서 운종가로 불렸다. 종로는 한마디로 조선시대 최고의 번화가였다.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태종 때이고요. 태종 때 길 좌우로 기다란 건물인 행랑을 지어서 상인들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운종가가 생겨나게 된 것은 태종 때 궁궐과 관청에 공급할 물자들을 제공할 상점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운종가의 중심에는 크게 6가지의 상점이 있었는데 비단을 제공한 선전, 면포를 제공한 면주전 등이 있었고 어물점과 종이를 파는 지전 등이 있었습니다. 도성 내에서의 상업행위 내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주로 고급 물품들, 그것은 뭐 고급 직물들, 또 고급 곡물들 이런 것을 관아나 궁궐이나 이런 곳에 납품하던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모이기가 쉬운 곳이 그러한 대로변이었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으로 또 동네의 경제 활동을 진흥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 운종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기전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유기전은 비단, 무명, 명주, 생선, 종이, 배, 모시 등을 판매하는 시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운종가가 들어선 자리를 살펴보면 T자 형태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의 운종가 같은 경우에는 T자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남대문로와 그 동서를 가로지르는 운종가가 만나서 T자 형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600여 년 전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되었던 이 한양 도성에서 궁과 사직들도 물론 중요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중요했던 것은 시전인데 상업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형태는 동서 방향으로 보면 종로 1가에서부터 동대문 방향으로 했던 지금 현재 종로죠. 거기에 한 방향이 있고 남북 방향으로는 종루라고 하죠. 종각에서 명동 쪽으로 향해서 남대문으로 가는 T자 형태로서의 시전이 그 당시에 계획되었었습니다. 조선 고지도를 살펴보면 종로 일대와 남대문에 이르는 약간 정자와 같은 형태의 시전 행랑을 만나볼 수 있다. 조선 초기 서울 도성 내 건설된 행랑의 규모는 총 2027간. 이 중 실제적으로 상업 기능을 위해 시전 상인에게 대여되었던 구간은 운종가에서 누문 구간과 종로에서 광통교 구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종로와 남대문 일대에 조성된 태종 때 건설된 약 2027간의 대규모 도로를 따라 형성된 행랑은 1, 2평의 협소한 공간으로 지어진 점이 그 특징이다. 시전 행랑은 보통 1층이나 또는 2층으로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2층의 경우에는 1층에는 상품을 진열하고 저장하고 또 2층은 창고로 주로 이제 쓰이고 시전 상인들은 상점 앞에 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전 행랑이라는 것은 상가, 즉 전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군인들의 숙직소 뭐 이런 것들로도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목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전 행랑을 건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 목적은 시전 행랑을 건설하는 거지만 그 외에 관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군인들의 입직소라든가 뭐 숙직소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칸수를 조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전 행랑이 생겨나자 상업 활동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상인도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여리꾼. 조선시대부터 등장한 상거래 풍속인데 여리꾼이란 일종의 손님과 상인을 중개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원짜리 물건을 여리꾼은 손님에게 15원으로 얘기한다. 흥정 끝에 물건이 12원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이원은 여리꾼이 자기 몫으로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리꾼의 존재는 사실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천리라든가 이런 잡지를 보면 이 여리꾼의 존재를 없애야 한다. 구시대적인 상거래 풍속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을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쓰는 암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데리고 가서 주인과 흥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면 자기가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점 주인과 여리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시전 행랑은 다양한 상인의 출현 그리고 다양한 용도뿐 아니라 도시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운 하나의 개혁이었다. 이렇게 시전 행랑의 건설로 형성된 종로의 도시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간, 형태, 건축 측면에서
철저한 도시 계획성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시전 행랑이 대로변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인데 대로변에 시전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물건 납품하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것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로변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중 가장 큰 대로변이 동서축의 종로와 지금 남대문 쪽으로 향하는 그 남북 방향이 제일 큰 도로였었죠. 그것이 아무래도 봐도 군과 가까운 그리고 관청이나 간과의 직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설치했던 것이죠. 즉 도로변을 따라 시전 행랑이 있고 그 후면에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어 시전 행랑의 건설로 인해 도시는 전면의 진입도로와 후면의 서비스 도로로 구분되는 도로 체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행랑의 건설로 피막길이라는 가로가 종로, 도남문로, 남대문로와 평행하게 형성되면서 도시 조직은 일정한 깊이를 갖게 된다. 시전 행랑이 자리한 종로변은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시전 행랑이 자리한 가로변이 직사각형의 가구 형태를 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시전의 행랑 구조를 보면 단층의 목조 기와집이 많았으나 2층 건물도 많았다. 2층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물품을 수리하거나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2층에는 임시적인 거처로도 예를 들면 점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임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주거 형태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로변에 상점이 있지만은 그 바로 뒷변에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0년 전 조선 시전의 모습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다만 탑골공원 인근 3일문 근방에 유기전 터라는 표지석이 설치돼 있어서 이것이 조선시대 시전의 중심 무대였음을 짐작할 뿐이다. 근대 이후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은 것이 바로 종로와 남대문로 일대예요. 특히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파행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로와 남대문로 일대에 형성된 시전 상가가 현재로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 화성 이곳엔 팔달문을 중심으로 9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평소 시장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해온 이희준 씨는 1년에 한 달 정도는 수원에 머물면서 화성 인근의 시장에 대해서 조사해 오고 있다. 수원 남문에 있는 팔달문에 있는 시장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에 계획적으로 생긴 시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는 왜 화성 인근의 시장에 주목해 온 것일까? 네, 지금 이곳은 화성 행궁의 바로 앞 거리인데요. 여기가 조선시대 때 성내시장이라고 불리던 자리입니다. 성내시장은 시전이라고 불렸고요. 그때 당시에는 9일, 19일, 29일에만 장이 섰던 장입니다. 지금도 그 조선시대 때 있었던 장의 모습이 아주 조금씩 남아있고요. 그 남아있는 흔적들이 종로 청가물시장이나 이 화성행궁 앞에 상점가 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정조는 제2의 수도 건설을 위해 화성 축조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라 불리는 화성을 건설할 당시 시전 건립도 논의되기 시작한다.
수원 화지초록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5가구에서 6가구 정도가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황무지였었는데 이제 읍지를 이 일대로 옮기면서 도시계획을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원부 관아 앞쪽으로다가 이제 성내 시전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축성 이후에 성곽 바깥에 일종의 정기시장, 5일장, 7일장 안에 이런 정기시장을 만들게 됐고, 이 정기시장이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상설시장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8개, 9개에 이르는 그런 대형 시장 타운으로 형성을 하게 된 것이죠. 수원 화성에 있었던 특히 남문을 기반으로 했던 서민들의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먹기 위한 식재료를 파는 시장 이상의 기능들을 담당해 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기능들 안에는 예를 들면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축조할 때 썼던 기구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서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상품들을 팔던 상점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던 시장입니다. 이른바 팔부자 거리라고 불리는 거리가 아직 수원시장에 남아있고, 근대화가 된 이후에도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있다. 여기가 조선시대에 있었을 상점들이 남아있는 공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집은 국수집인데 우리나라 전통시장에는 원래 국수를 만들던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엔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장간도 만날 수 있는데 46년째 한자리에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봉 씨. 보통 몇 번이나 두들겨야 칼 한 자로 나올까요? 수도 없죠. 900도의 온도로 녹여낸 쇠를 두드려 칼, 자루 등을 만들고 있다. 보통 주물칼은 어떤 분들이 찾으러 오세요? 칼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 여기가 없어요. 대부분 생선 같은 거. 생선, 뭐 생선 장수도 오고 아니면 뭐 정육점 사장님도 오시겠네. 40년 전 하셨을 때는 주로 어떤 도구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농기구. 농기구, 뭐 쟁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 지금 뭐 지금부터 물음톱이 없어 지금. 요거 나가도 한 개. 낡아 못 쓰게 된 도구를 새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도 그의 오랜 일. 그냥 잘라봐요 이게. 원래는 이 통을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좀 많은 무슨 건가도 땡이 팍팍 들어가요. 그래서 톱 저걸 조심해야 돼. 목 같은 거, 흙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한번 지나가면 톱이 잘 안 먹어. 이 여기가 넓어야지 이게 이제 여기에 쓰러지니까 간격이 있어가지고선 찢어진다고. 다시 새 것처럼 된 톱을 바라보는 손님 역시 만족스럽다. 19살에 시작해 정대봉 씨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세월, 번성했던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칼인가 봐요. 세월이 흘러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아직 이곳 시장에 남아있다. 사실 저는 보지 못했던 어떤 풍경들을 그리고 상인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직도 우리는 삶 곳곳에는 이런 시장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호기심 넘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수원시장이 있기까지 그 설립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화성 건축 당시의 기록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화성 성역의궤에 따르면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팔달산 일대에 도시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정조는 이곳에 제2의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럼 왜 일로 정했느냐? 바로 반개 유형원 때문이에요. 반개 수록 군정편에 팔달산 일대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쌓게 되면 서울을 방비하는 대도회가 될 것이다. 왜? 이 자리는 충청, 전라, 경상, 삼남에서 서울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상업을 갖다 유통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조 시대의 어떤 경제적 측면, 군사적 측면, 문화적 측면 모든 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죠. 정조는 100여 년 전에 살았던 반개 유영원의 책을 탐독했다. 반개 수록에 따르면 한양을 둘러싸고 4개 도호부가 있는데 수원은 사통팔달한 곳이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요충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임금의 무덤인 길지를 찾는 일이었는데 수원 일대는 오래전부터 길지로서 거론되던 곳이었다. 사도세자는 늘 효종을 사모했기 때문에 바로 효종이 묻히려고 했던 묘자리를 가보고 싶어 했고 1760년에 직접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조는 아버지가 원했던 묘자리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명당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울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게 했고 그 일대에 있던 바로 읍치 사람들 그곳이 바로 수원도읍 관아가 있던 그 뒷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아 수원도읍 읍치에 살던 사람들을 대거 집단 이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팔달산 일대로 정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수원은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장소였다. 물론 정조 임금도 그 이전의 임금들처럼 농업이 가장 기본이 됐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농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상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상업을 천시하던 것을 정조는 발상에 전환을 합니다. 정조는 이 수원화성을 상업적으로 번영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수원화성을 단순히 성곽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급자족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딱 보시면은 그 삼남 지방 그 경상도나 이제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길목이 바로 수원이죠. 지금도 그렇죠. 뭐 KTX도 지나가고 전철도 지나가죠. 이 수원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길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방된 그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된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물자가 도는 것이었죠. 실제로 17세기 초 중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부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평민이지만 신분제가 조금씩 와해되고 있었고 그 당시 한양이었던 서울은 군사도시에서 상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정조는 화성을 성곽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급자족의 도시로 키우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를 양경체제의 개념으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한양은 주상의 수도, 그리고 이 수원은 상황의 수도.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의 수도로서 온전한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전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시전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고민을 1차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전을 만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시전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신하들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녕문, 화성행궁으로 향하는 십자로가 형성되는데 그 십자로 가운데 수원의 종로 사거리에 시전을 설치하게 되지만 시전은 설립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사실은 초창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면은 번영화돼 있는 한양에서 굳이 여기서 장사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무이자로 그 수원 유수 조심태를 시켜서 무이자로
돈을 내어줍니다. 수원시전 설립에는 2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조가 수원부 읍지를 옮길 당시의 우의정이었던 최재공과 당시 수원부사였던 조심태이다. 최재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탁월한 인물입니다. 정조가 수원 신읍지를 갖다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재공은 정조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상들, 즉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이 팔달산 일대의 신읍지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큰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상인들이 부족하니 서울에 있는 큰 시전 상인들, 아주 부유한 시전 상인들을 수원으로 유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 부담을 정부가 조정해서 지원하게 해서 수원 지역의 상업행위를 크게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당시 수원 부사였던 조심태가 서울의 대상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상인을 육성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상인 유치 발전론을 제안을 하게 됐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상인들 유치가 필수적인데 왕과 신하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자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 옮기지를 않으려갔어요. 왜 지금 내가 서울 한양에서 상권을 잘 쥐고 있는데 내 글로 옮겨야 되느냐. 그래서 정조는 그러한 상인들을 내지는 경제 활동들을 수원 화성내에 유치하고자 세금 면제 정책을 씁니다. 한양의 거상을 수원으로 유치하고 대출을 정부에게 부담하는 게 어떨까 아래옵니다. 그것보다 수원의 지역 상인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정조는 6만 5천 냥을 내려 15,000냥은 부자들에게 무이자로 내주게 된다. 심지어 이 소식을 듣고 선비들까지 상인이 되겠다고 몰려오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파격적인 무이자 대출을 통해 상인을 유치함과 동시에 정조의 상업진흥 정책으로 또 하나의 큰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시전 상인들이 당시에 거상들이 노론 세력과 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정경유착이죠. 많이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난전을 금한다고 해서 시전 상인들만 할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금난 정권을 이제 없앱니다. 자본가들을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길이었거든요. 1791년 최재공이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는 난전을 금하는 금난 전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통공 정책이 그것이다.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임시 난전을 만드는 것을 당시 서울에 있던 시전 상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만드는 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권리를 갖다가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끝내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최재공이었습니다. 시전 상인들만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금난 전권 폐지를 주장한 최재공. 자신들이 독점했던 상업권이 뺏길 위험에 처한 시전 상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 최재공에게 살해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는데, 여러 달이 흘렀고 끝까지 최재공은 이를 버텨냈고 신의 통공은 성공할 수 있었다. 조선에 있는 모든 시전 상인들의 특권, 금난 정권을 혁파하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이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선 역사상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이 두 가지, 즉 대동법과 신의 통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의 통공을 할 수 있었던 출발이 바로 수원에 있었던 시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봉건제 사회에서의 어떤 상업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근대화한 거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는 근대화로 나갔던 도시였던 것이 분명한 거죠. 우여곡절 끝에 시전이 설립되고 상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수원시장은 전국 3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게 됐고 시장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한다. 화성의 시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도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수원 깍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듣기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상공업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가가라고 해가지고 가가쟁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그 이득을 위해서겠지만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은 나라의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가쟁이란 말이 나중에 깍쟁이란 말로 변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수원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도 유명했다고 해요. 팔달문을 시작으로 성회시장과 성내시장으로 나뉘었던 시전은 천변을 따라 형성되면서 지동시장, 목골시장, 미나리광시장 등 메인도로를 중심으로 9개의 시장으로 커지게 된 것이다. 여기는 조선시대 당시에는 성내시장이 9일, 19일, 29일이었다면 성외시장은 4일, 14일, 24일에 열렸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엔 난전 형태의 상인들이 물독을 들고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지프로 만든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장사를 하던 그런 서민들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원시장엔 곳곳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수원 화성에 오면 가장 좋은 것이 시장을 거닐면서 이렇게 궁궐의 일부 그리고 성곽의 일부를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조선시대 때 어떤 상인들이 그리고 살아왔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상상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천변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게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들은 이 천변을 주변으로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천변이 있는 공간에 대부분 궁궐이라든지 양반이 살던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품목은 다양하지만 농산물은 시장이 형성되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는 품목. 특히 옛날 미나리가 많이 자랐다고 해서 미나리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시장과 농사는 밀접한 관계였는데 200여 년 전 황무지였던 쓸모없던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화성 성역의궤에 십자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로의 형태도 화성이 철저한 계획도시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길을 낼 때 대부분은 사실은 북쪽은 잘 길을 내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보면 T자 형태예요. 수원화성은 방향 자체가 좀 달라요. 일단 그 행궁의 방향 자체가 그 동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성과 가는 상업과 행정적인 일. 행궁의 바깥쪽에는 농토를 만들었던 것이다. 수원에 위치한 만석거라 불리는 저수지. 이곳은 1795년 정조의 농업개혁 첫 신호탄이 된 장소다. 정조는 그 저수농법, 즉 저수지를 이용한 농법에 대해서 집중적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2년 뒤에 재헌절목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에서 수통, 즉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갖다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795년에 화성 축성 기간 중에 바로 화성 북쪽에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수통을 발전시켰던 수갑이라고 해서 수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황무지였던 땅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한 저수지 농법. 또 하나 정조는 대유돈이라는 국영농장을 만들어 토지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기 시작한다. 주택을 임대해주고 두 가구당 소 한 마리와 농기구도 임대해주면서 소득의 60%는 농민이 갖게 하고 40%는 화성 유수부의 세금으로 걷어들인다. 이렇게 얻은 세금은 사회복지 비용으로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저수지를 이용한 둔전 개발,
국영농장 개발은 토지 없는 백성들에게 삶의 안정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도시 운영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측면에서 농업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농업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반이 실제로 정조시대 때 화성에서 존재했던 것이죠. 농업개혁의 의지가 담긴 인공저수지 만석거. 실제로 이 만석거는 백성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1797년에서 98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대흉년이 듭니다. 정말 힘든 흉년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이쪽 수원은 그 만석거로 인해서 그 극복을 합니다. 이쪽은 굶주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네, 계획된 도시라고 한 것은 그 이전부터 그 몇 년 동안 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정조는.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 수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 또한 화성 건축 과정에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벌러 그런 유의민들이 또 많았었던 겁니다. 그 유의민들을 흡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원 화성이었는데요. 그런 유의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이제 방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다. 화성에 가면은 비록 내가 재주가 없어도 이제 그 노동자로서 일하면은 거기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함께 모인 겁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할 당시 화성 건축까지 10년을 예상했던 정조였다. 하지만 화성 축조의 시간이 단축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정조는 특히 조선시대 천대받았던 기술자들에 대한 예우도 남달랐다. 전부 22개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석수예요. 미장이, 또 벽돌장이, 뭐 칠장이,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화공, 그런 사람들이 대략 직종만 해도 22개 직종 1821명의 장인들이 이곳에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 장인들과 함께 그 모군들, 일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2년 9개월 만에 화성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수원 화성과 시전 건립은 단순한 도시 건설을 넘어 정조의 개혁 의지, 그리고 채제공과 조심태와 같은 명신들,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백성들의 의지가 함께 모인 것이었다. 정조가 화성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혁신도시로서 만든 것이거든요.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혁신도시의 제일 핵심은 뭐냐? 바로 도시가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농업과 상업의 행위가 자유롭고 그 안에서 교육이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정조가 꿈꿨던 그런 도시 발전의 모델인 거예요. 후에 나타난 계획적인 도시로서 거기는 건축의 축조 형태, 만드는 기술, 방법들까지 세세히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도시민의 의식 구조가 상당히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친숙한 공간이 되어버린 시장. 하지만 그 설립까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숨은 힘들이 분명 존재했다. 시장이고 지동시장이고, 지동시장하고 미나리광 시장은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목골 종합시장도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한복이 특화되어 있는 상점이고, 지동시장 같은 경우는 순대라든지 정육이 특화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미나리광 시장은 미나리 밭 위에 생겼다 그래서 미나리광 시장이라고 불려왔는데, 지금도 미나리를 파는 채소 시장으로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아직도 향수를 떠올릴 만한 풍경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예. 이따가 갈 때 5,000원 내면 돼요. 인간만 제일 큰 장이요, 여기가. 이거 목골 시장으로 민주당 시장이 우리가 제일 크고 제일 크다고. 제일 커요? 사람이 많고.
우리네 사는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삶의 공간. 사실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기차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오게 되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정과 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정과 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장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는 관광지로서의 시장, 하나는 우리 삶의 터전으로서의 시장이다. 시장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오래전 화성이 그러하듯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자 했던 왕의 사랑이 담긴 곳 시장. 단순히 왕의 개혁 본인의 그 플랜뿐만 아니라 의지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좀 더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정조가 강조했던 게 이용수생,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거를 강조했거든요. 정조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서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서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이 상권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선 임금의 철학이 담긴 도시 계획이 필수적이었다. 개혁군주인 정조가 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제공하는 정책적 산물. 화성 안에 각각의 관할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관할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바로 이제 시전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조성을 시키면서 바로 새로운 도시의 변화들, 즉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의 변화를 갖다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근대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개념의 도시 계획을 적용시킨 우리 역사상 최초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전을 통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